이번에 일상의 UX 디자인이라는 책으로 여성 뵙게 된 고려대학교 유승원 교수입니다. 그, 원래 이미지에서는 되게 두껍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살짝 찔렸는데 그거보다는 좀 얇은 책입니다. 좀 쉽게 써보려고 애를 썼고요. 인지 기반 UX 이론으로 우리 일상의 디자인 사물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특히 디자이너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원래는 클래스에서 학생들이 가르치려고 했다가 조금 톤을 낮춰서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은 책으로 조금 뵙게 되었습니다. 우선 좀 이런 질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께서 앱을 만드신다거나 할때 뭐 A안, B안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때가 참 많죠. 그 A안, B안은 태스크 절차도 있고 GUI의 스타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이너로서 혹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스타트업 대표로서 그 결국은 두 개의 디자인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의 디자인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어느 디자인이 더 좋으세요? 라고 할 때 그 디자이너는 책임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인데 또 대표님들도 되게 어려운 부담감이 있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혹은 두 개의 제품을 한번 봐주시면 거의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 폼팩터에 많이 지니고 있는 두 개의 제품이죠. 그리고 만약 경쟁사가 저런 것을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이번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배경 이미지를 탑재하고 어떻게 UI를 가져가야 될까요? 라고 우리들 스스로가 대답을 해야 된다면 그런 쪽에서는 조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일 거예요. 왜냐하면 컬러 톤도 레드톤이고 노치도 적당하게 베꼈고 그리고 아이콘들도 적당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회사는 여전히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 한 회사는 좀 안타깝지만 모바일을 접었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모든 것을 다 사용자 테스트를 가지고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전에 어떤 탄탄한 이론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는 시점을 가질 것인가는 중요한 이론적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디자인을 한다고 할 때에는 그러한 많은 절차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외에도 또 이렇게 감성적인 부분이라든가 마이크로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찾아봐야 되고 또 적용해야 될 시점이 옵니다. 그런데 스스로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지 않나요? 이거 좋기는 좋은데 내가 이걸 왜 좋아하지? 이건 정말 좋은 건가? 혹은 내가 좋아하는 한데 다른 사람도 정말 좋아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고민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그런 인지 프로세스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테니까 개인적인 부분과 보편적인 부분을 나누는 기준, 그게 우리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체계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책을 좀 쓰게 됐고요. 원래는 우리 일상에서 많이 들고 다니는 휴대폰 제품들을 쓰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유승원이고요. 다시 한번 소개드리면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파란색 버튼에는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여서 혹시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디자인으로 석사를 전공을 했고 박사로는 인지공학을 해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접목에 관심이 좀 많았고 학교에 오기 전에는 삼성전자에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쟁사 제품이라든가 또 유저들의 반응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점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런 실무적인 내용들과 학교에서의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좀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해외에서 좀 좋은 어워드에서 많이 상을 좀 주셔가지고 저로서도 감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말로 되어 있는 UI에 대해서 저 외국인 UI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알고 상을 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해 봄직하죠. 즉 언어를 뛰어넘는 UI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조금 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하는 시점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저희 학교 자랑이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미국 사용자, 한국 사용자 두 명의 사용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태스크,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 가끔 이럴 때 있죠. 우리 음악 듣고 싶어, 쇼핑하고 싶어, 밥집 찾고 싶어, 또 요즘 주식장에서 좀 주식을 투자하고 싶어, 집을 찾고 싶어, 여러 가지 니즈가 있죠. 근데 그런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서구권 유저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태스크와 1대1로 매핑이 되는 고를 지니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찾고 그걸 비즈니스화해 나가고 각각의 UI가 태스크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다 보셨던 브랜딩들이시죠?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딱 두 개로 품절됩니다.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단지 구글처럼 내가 원하는 태스크를 내가 주도적으로 가져가겠어라고 하는 문화권이 있는 것이고 어떤 전문가가 큐레이팅해주는 정보라고 한다면 내가 클릭수로 찾아가면서 즐기겠어라고 하는 문화권이 있는 거고 우리는 당연히 두 번째 문화권인 것뿐입니다. 그렇다면은 문화권에 따라서 성향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게 UI를 우리가 공부할 때 첫 번째 중요한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좀 가슴 아픈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년 전에 대구에서 사고가 났었어요. 이게 뭐였냐면은 대구역에서 상하행선 기찻길이 부딪혀가지고 탈선이 된 사고였고 그때 KTX가 뭐 몇 시간 마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망이 다 마비가 된 거죠. 기준을 보여드리게 되면은 상하행선이 파란선으로 있고요. 각 열차역에 보면은 뭐 그 열차에서 짐을 내린다거나 메인터넌스를 한다거나 이런 이슈 때문에 별도의 보조선들이 많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선에는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신호등들이 매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무궁화호 열차 운전자분께서는 저 라인에 파란불이 켜지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런데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보조 라인에 있던 차가 들어가면서 상하이선 라인을 때려버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세 개의 라인이 충격을 받고서 마비가 된 건데, 그렇다면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이게 자동차도 아니고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 지금 이렇게 언론을 한번 뒤져보니까 저기 사진에 보이시는 신호등 보이시죠? 1번, 2번. 저 1번, 2번을 보시고서 운전자분께서, 기관사분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텐션을 항상 그러니까 주의 집중을 하고 있으면은 혼돈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아마 분명히 저분은 1번을 보고 갔어야 되는데 2번이랑 헷갈린 게 확실한 거죠. 정황적으로. 그렇다면은 오랜 경험이 있으신 분들마저도 이렇게 오류가 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 디자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해결하는 정말 간단할 겁니다. 1번, 2번 조금만 벌려주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죠. 우리가 항상 이제 UI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들은 인간의 실수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좋은 UI 디자인의 많은 요건 중에 하나는 사용자를 이해하는 UI 디자인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본 책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람을 이해할 때 좋은 UX가 나온다는 관점에서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첫 번째 제목이 좋은 제품과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명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하게 됐어요. 요것도 한번 책에는 없는 케이스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에 많이 계실 텐데요. 애니코리아는 브랜드 기억나세요? 거의 뭐 10몇 년 전. 지금은 갤럭시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삼성전자에 있는 모바일 사업부의 디자이너가 100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UX 디자이너죠. 지금은 그 모바일 사업부에만 700명 정도 되고 사업부 전체 치게 되면 한 1200, 3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 당시에는 10몇 년 전에는 우리가 피처폰 쓸 때에는 연간 만드는 폰이 270 종류였어요. 그러니까 1.5일마다 하나씩 폰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부분 변경 모델이든 바뀔 때마다 아이콘 바뀌어야 되고 UX 바뀌어야 되니까 디자이너들은 할 일이 참 많았겠죠. 지금은 플래그십 모델이 뭐 갤럭시 위시에서 연간 20개도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는 사용자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기업과 디자이너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옛날에는 700명, 100명이 270개 만들었는데 그럼 지금은 700명에서 20개만 만들면 되나? 그 일이 없어졌나? 그럼 그들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품질 게임이 돼야 되겠죠? UX를 더 품질 있게 만드는 것들. 그럼 품질의 기준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고민해 봄직합니다. 우리 하이마트나 베스트바이 가면은 이렇게 TV들 많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스크린상에서 보실 때 구별되시나요? 어떤 회사 제품인지? 물론 로고가 보이지만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TV를 켜게 되면은 UI와 제품이 같이 결합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게 복합적으로 다가오는 그리고 구별할 수 있는 형태의 것이 되죠. 우리는 거기서부터 이미 제품의 형태, 외관뿐만이 아니고 여러 GUI라든가 경험적인 요소를 통해서 단지 사용성이 아니고 제품의 아이덴티티까지 같이
구별하게 되는 시점이 됐고 이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서는 UX가 중요하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또 가슴 아픈 일이 또 하나 있죠. 댁에서 다 IPTV 쓰시죠. 삼성이나 LG나 여러 가지 제품 쓰실 텐데 댁에서 쓰시는 수많은 리모컨 중에서 삼성과 LG 거 안 쓰시죠. 거의 뭐 저기 BTV라든가 KT 그 OTT에서 나온 그런 서비스 많이 쓰실 거예요. 리모컨들을.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유저에게 다가가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벤더 입장에서도 고민이 되는 것이고 OTT 입장에서도 서로 또 경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 제품이 선택받으려면 당연히 유저에게 더 쉽게 다가가는 제품을 만들 드리는 수밖에 없다고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다면은, 그냥 이론적인 건 알겠는데, 또 좋은 제품과 좋은 디자인이면 좋은 제품 아닌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책에 세 개의 차가 있는데, 이 차 중에서 나쁜 차도 없고 좋은 차도, 다 좋습니다. 그죠? 나쁜 차는 없는데, 우리가 선택할 때에는 분명 선택의 기준이 다를 거예요. 왜냐면, 감성적인 걸로 선택하는 차가 있어요. 불편하지만. 또 효과적, 기능적으로 생각하는 차가 있어요. 뭐 기름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세금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그냥 나는 험지가 좋아라고 하는 데서 하는 차가 있어요. 혹은 저의 일상에서 항상 내가 이런 차가 가장 편하지라고 나의 니즈에 맞는 차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니즈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좋은 디자인의 기준도 다 달라요. 다만 그 디자인을 고를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체계를 잘 이해를 하고 그게 심미적으로 충분히 아름다우면서 그 사람의 커뮤니티와 잘 소통될 수 있는 디자인을 낸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분에게 최적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분의 니즈라든가 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 방금 말씀드렸던 세계 기준은 사실은 그 세계 표준이라고 하는 ISO에서 UX를 정의할 때 했던 부분이 그런 기준입니다. 제품이나 시스템,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예상할 때 유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반응하는지를 모두 고려한 것들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가 다 만족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ISO를 말씀드리기엔 좀 딱딱할 것 같아서 자동차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보면 UX는 상당히 좋은 말들의 집합이기는 한데 좀 모호하죠. 그럼 뭘 하라는 소리지 나에게? 리서치하라는 소린가? 물론 리서치도 중요합니다. 반면 UI는 상대적으로 조금 명확합니다. 인간과 시스템 간의 전면이고 그거를 포함한 모든 인공물들을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UX라고 하는 것은 그 인공물을 통해서 유저가 형성해 나가는 제반 경험이라든가 만족도를 다 측정하고 그것을 만족스럽게 진행해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책에서 여러분들 많이 이제 학부 때 보셨던 도널드 노먼의 세븐 스테이지 모델이라고 있죠.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맨 밑바닥에 있는 거는 바깥쪽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고 선 위에 있는 부분은 사람이 머릿속에서 받아들이고 행동할 때까지 정말 빠른 속도이긴 하지만 7가지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계속 사이클레이션을 돈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많이 보셨을 것이니까 제가 가볍게 한번 실제 케이스 뭐 책에 있던 말씀 드려볼게요. 고려대학교 병원이 응급실에서 항상 사고가 많았어요. 그 환자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보호자분들에 의한 폭력 사고도 많이 나고 폭력 사건이 왜 나나 봤더니 보호자분들은 내 환자, 내 가족이 가장 급한 거죠. 근데 옆에 더 급한 환자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의료진들은 때로는 선수를 바꿀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화가 나기도 하지만 내 가족보다 더 위급한 환자분이 오시면 또 이해도 해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응급실이라고 하는 시스템과 환자분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나왔던 이야기들은 우선 칼라 조닝을 통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세 가지의 칼라를 가지고 위험 환자들, 조금 경상 환자들로 나누었고 환자를 먼저 초진을 한 다음에 거기서 배치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응급실에 있는 모든 의료진들도 바로 대응할 수 있으신 분들은 노란 조끼를 입고 있어서 그분에게 항상 먼저 어텐션이 가서 말을 걸 수 있게끔. 하지만 널싱 스테이션에 계신 이제 간호사분들은 딴 걸 하셔야 되니까 조금 시간 좀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여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군데군데다 스크린을 놔두고서 예상 시간을 명확하진 않지만 적어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세븐 스테이지 모델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펄스빙을 지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 있지? 라고 찾는 거예요. 눈에 보이겠죠, 의료진이? 저 노란 조끼 입은 사람들이구나. 그렇죠? 그 다음 평가하시겠죠. 저분에게 물어보거나 내 주변에 보니까 긴급한 분이 있거나 양보하시겠죠.
하지만 나도 아프니까 항상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기다리다가 의료진에게 문의를 해야 되겠죠. 문의하실 때는 그다음부터 액션이에요. 액션을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자기가 머릿속으로 어떤 절차를 세운 다음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찾고 증상을 말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까운 의료진을 찾아보게 되고 그렇게 돼서 다시 월드라고 하는 응급실에서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분은 계속 그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즉 UX라고 하는 게 스크린 밖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이고 일종의 세븐 스테이지 모델이라고 하는 간단한 모델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정보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폭력 사태가 아주 짧은 시간 만에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어요. 시스템 1, 2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얘기들인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인간이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UX를 쓰던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하던 머릿속에서 시스템 1, 시스템 2라고 하는 그 멘탈 프로세싱이 계속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시스템 1은 대단히 직관적이고 본능적이에요. 이 시스템 2는 상당히 이성적입니다. 인간이 이성적으로만 활동을 하면은 그게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는데 우리 인간의 95%의 멘탈 액티비티는 다 시스템 1에 의해서 작동을 해요. 우리는 다분히 직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빠르게 판단하게끔 진화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디테일한 정보들은 시스템 2를 오류 없이 수행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세븐 스테이지 모델과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처음에 스캐닝했을 때에는 대략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조작을 할 때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들을 어텐션에 맞게끔 주는 게 중요하겠구나라고 하는 흐름으로 UX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인지 이론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나오는 얘기들이 시스템 두 번째 챕터인데요. 인지 이론에서 만약에 어텐션을 가하지 않았을 때 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나이 드신 분들만 좀 알 것 같은 거긴 한데 이걸 알고 끄덕끄덕 하시면은 좀 슬픈 겁니다. 어릴 때 저거 잘못 누르신 적 꽤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저거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거 눌렀을 때 저거 누르면 네이트 막 EGI 막 이런 그 모바일 네트워크로 들어가는데 유저가 실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 위치는 너무나 좋은 위치거든요. 손가락이 자동적으로 가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던 세븐 스테이지 모델이고 뭐고 그냥 자동적으로 손가락이 가는 위치예요. 근데 유저가 에러를 일으킨다고 한다면 팝업 한번 띄워주면 되거든요. 정말 쓰시겠어요? 라고. 근데 그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팝업 못 넣게 했어요. SK하고 LG하고 KT하고. 그래서 뭐 상당히 많은 UX를 나쁘게 써가지고 부정한 돈을 받았던 케이스이긴 하죠. 그러니까 UX는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인간이 그런 거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 걸 이해해야 되나? 이 글자를 다 읽으실 수 있으시죠? 클래스에서 항상 나오는 글자입니다. 인간이 정말로 명확하다고 한다면 글자 하나하나를 읽을 때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별로 문제 없이 다 읽죠. 왜일까요? 이건 지금 두 개 다 형태적으로 똑같은데 우리는 다른 걸로 인식을 했어요. 맥락적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스템 2에 의해서 쟤는 A여야 돼, 쟤는 H여야 돼, 뭔가 안 맞아. 이렇게 판단 안 했어요. 전반적으로 큰 흐름이 맞으면 일단 그걸 받아들이고 들어가는 게 인간이거든요. 또 하나의 케이스 보여드릴까요? 인간은 글자보다는 보편적인 큰 어떤 정보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하고 편하게 생각해요. 이건 제가 몇 년쯤 전에 TV를 보다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다시 한번 가서 파란 게 찬성이고 반대가 반대겠죠. 빨간 게 반대겠죠. 파란 게 몇 퍼센트 정도였던 것 같으세요? 기억은 대충 나시죠? 뭐 절반 정도였던 것 같지 않으세요? 글자를 보시면 어떤가요? 우리가 먼저 지각했던 부분은 그림이 먼저고 글자와 같은 고도로 집적되어 있는 정보는 나중에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상당히 좀 치사한 UI인 거죠. 정보 그래픽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적어도 UX라든가 인지 이론을 조금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그런 것보다는 사람이 처음에 받아들일 때 컨텍스트하고 공간적인 정보를 먼저 받아들이고 어느 정보를 나중에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인간의 머리로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 머릿속은 크게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쇼텀 메모리,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롱텀 메모리가 있는데 이 두 개에서 항상
처음에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 세이브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작업 기억은 내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글자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뭐 사운드도 있고요. 장기 기억은 여러분들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기억들로 지식화하는 거예요. 작업 기억은 뭐 그 아무런 노력을 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5분 정도면 다 날아가요. 우리는 공부를 15분 하면 해야 되는 숙명을 타고난 사람들이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바깥에서 UX가 쉽게 부호화된다는 것은 유저가 받아들이기 쉽게. 근데 유저의 작업 기억은 크게 언어와 공간으로 나뉜다고 하니까 저런 정보의 모달리티를 갖고 들어가줘야 돼요. 그게 깨져 있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바이가 돼요. 한번 케이스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글자가 많죠.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의 작업 기억은 머릿속에서 언어와 공간을 동시에 받아들인다라고 했죠. 이 스크린만 보진 않겠죠. 다분히 많은 스크린들이 볼 텐데 이 스크린만 놓고 한번 감안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크게 글자와 글자 외에 다른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비주얼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디스플레이의 코드화라고 한다고 하는데 디스플레이의 모든 정보들은 크게 코드와 모달리티로 나뉘어요. 여러분 멀티모달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모달리티는 양식을 뜻하고 일반적으로는 시청각을 얘기를 해요. 근데 촉각도 들어가고 우리의 감각기관이 다 모달리티가 됩니다. 거기에다 어떤 정보를 얻는가가 코드, 부호예요. 근데 그 부호가 언어냐 공간이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청각 정보를 말로 드리는 건 스피치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청각 모달리티의 이제 언어 부호를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화면은 뭐냐면은 시각 정보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각 모달리티고 글자는 언어적인 시각 모달리티. 그러니까 텍스트나 프린트된 것들은 시각 모달리티와 언어 코드예요.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죠. 근데 그것도 말고 딴 것들 있죠. 막 색깔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그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 시각 정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시스템 1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각 모달리티의 공간 부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어떤 데 들어가든지 간에 작업 기억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언어냐 공간이냐 두 개로 나뉘게 되고 이것을 갖다 잘 매핑을 해주지 않으면 유저가 오버플로우 일으키거나 조금 외우기 어렵다. 그렇게 가시면 될 거예요. 이거도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텍스트는 바로 언어적으로 가고 시각 정보는 바로 공간으로 가요. 우리 UI 만들 때 되게 좋은 원칙이 되겠네요. 즉, 아까 보여드린 그 머릿속의 작업 기억 용량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사용된 기억 용량은 가용 기억 용량을 채워나가면서 가는 쪽으로 나가는데 아래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뭐 음성 비서와 함께 인공지능을 가지고 소통하는 과정이나 UI를 만드는 서비스를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각 정보를 계속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근데 말로 내가 음성 정보에게 주유소 좀 찾아줘라든가 맛집에 전화해줘라든가 이렇게 말로 한다고 한다면 그건 어떤 환경이 되는 거냐면은 나는 청각 정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을 같이 나눠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용 기억 용량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쪽이 부담이 커질 때 얘기가 돼요. 안에 보시는 것처럼 두 명의 케이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시게 되는 것처럼 그, 그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는 공간 영역의 정보는 똑같아요. 왜냐 앞을 보고 운전하고 있으니까요. 시각 정보인데 공간 영역을 가져가고 있죠. 근데 1번 케이스는 공간 영역에 있는 상태에서 언어 정보를 상대적으로 안 쓰고 있으니까 말을 통해서 언어를 하면서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색처럼 버퍼가 있어가지고 조금 올라가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즉 하얀색의 버퍼 공간이 있으니까 좀 더 안전하죠. 근데 공간 영역을 쓰면서 언어 영역은 거의 안 쓰고 있는데 텍스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은 운전하는 공간 영역을 쓰면서 동시에 막 시각적으로 그 스크린도 같이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빨간색처럼 더 모달리티 같은 걸 계속 쓰고 있으니까 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보다 좀 위험 레벨까지 가는 거죠. 이런 이론으로만 놓고 봐도 만약에 그런 일이 나면 안 되겠으나 사고가 난다고 한다면 어디가 더 위험할지 명확하게 보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단지 그냥 텍스트가 있으니까 안 돼요라기보다는 기억 용량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다면 이게 우리가 인간의 기억 용량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인 간단하지만 이론적인 역량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람을 봤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렇다면 디자인하실 때 어떤 원칙을 쓰실 것인가? 너무나 많은 원칙들이 있는데 저는 게슈탈트를 추천드린다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게슈탈트는 독일 말이죠. 어떻게 보면 시지각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인데 간단합니다. 프락시미티, 근접성해가지고 비슷한 것끼리 묶어주세요. 시밀러리티, 성격이 비슷한 게 있으면 걔네끼리 묶어주세요. 피규어나 그라운드는 뭐냐면은 좋은 정보가 있으면 그 전경으로, 그다음에 걔보다 그 약간 포커스가 떨어진 전경이 있으면은 이제 백그라운드로 해주세요. 팝업 뜰 때 뒤에다가 약간 딤 처리해주는 게 그런 것이겠죠. 컨티뉴어티는 화면이 탁탁탁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앞에서 썼던 정보가 뒤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명확하게 흐름으로 보여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빽빽하게 채우지 말고 우리가 볼 때에는 비슷한 요소들끼리 있으면 머릿속에서 그냥 자동으로 그룹핑을 하니까 좀 정보를 덜어내면서 우리 여백에 미리 쓰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마지막엔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괜찮다. 단 같은 성격의 것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해줘라고 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 책에도 다 있기도 하고 조금 쉬운 내용이어가지고 가만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라든가 움직임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아까 우리의 메모리를 지원하는 데 아주 좋겠죠. 또 많이 쓰실 수도 있고 안 쓰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제품 디자인을 고려하신다라고 하면 피치로하고 힉스로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넣었습니다. 피치로는 그냥 간단합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더 어렵고요. 버튼이 크면 더 간단합니다. 이 공식에 의해서 원래는 이제 두 가지 지점을 움직일 때 우리가 피지컬리 움직일 때 시간이나 어큐러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관한 공식인데 요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 제품들이 작아지다 보니까 피치로가 아주 뭐 여기서 움직이는데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진 않지만 대신에 저 W라고 하는 타겟의 그 버튼 사이즈가 너무 작아지게 되면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T는 걸리는 시간이 뜻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수록 좀 더 어렵다는 뜻이겠죠. 보통 이제 여기까지 공식적으로 써서 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지만 대신에 A 안이나 B 안이나 뭐가 더 좋을까요? 라고 할 때에는 다른 개수는 똑같을 테니까 W나 D를 갖고 조정을 하셔가지고 사이즈냐 거리냐를 가지고 하시면 유저 테스트서 직전에 약간 이론적으로 좀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는 될 것 같아요. 힉스로는 뭐냐면 이건 더 간단합니다. 화면에 버튼이 많으면 요소가 많으면 시간이 더 걸린다예요. 공식은 좀 복잡한데 공식 자체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개 케이스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정보가 많을수록 당연히 판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줄여주는 게 스크린상에선 가장 좋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너무나 아주 쉬운 이론들이죠. 대신에 한쪽 스크린에서 정보를 줄이면 필연적으로 다른 스크린에서 복잡도가 올라가요. 그거는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복잡도 보존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힉스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화면에다 배치하는 그 문서들이라든가 정보들이 지나치게 무거워지지 않게끔 컨트롤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겠죠. 이 정도까지 한 다음에 몇 가지 케이스들을 계속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많이 있는데 하나만 딱 책에 있는 거 말씀드리고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한번 이렇게 봄날은 아니고 가을 초대 종로를 걷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이거 제가 실제로 겪었던 거였거든요. 혹시 종로에 있는 패스트푸드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르신들은 스타벅스 안 가시고 거길 가시더라고요. 왜냐면 싸니까. 그죠? 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버 존이라고 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왜냐면 워낙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니까 거기다가 해놓고서 2시간 이상 계실 것 같으면 거기 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제가 이제 점주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손님이 많아지길 원해요. 인건비를 줄여주고 싶어요. 그죠? 그리고 뭐 어르신들도 낮 시간에는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전통적인 관점에서 상권을 분석한다면 입지라는 걸로 하지 않으실까요? 여기 지금 이 과정은 철저하게 입지예요. 좀 부동산 업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종로 3가에서 종강역까지 있는 그런 상업 공간들이 과연 UX적으로 평가가 가능한가를 보고 싶었어요.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5개의 패스트푸드점이 있고 거리를 봤을 때 가장 가까운 데가 가장 유리하겠네요. 그죠? 근데 워낙에 촘촘해가지고 저희가 볼 때에는 큰 차이가 나진 않았어요. 평균은 거의 큰 차이가 안 났고 이 최소 거리 같은 거 좀 차이가 났는데 억세스 자체에서는 큰 문제가 있진 않았었어요. 그 다음 또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뭐 메뉴의 가격이라든가 노인들이 계시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 제가 가장 집중했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이 모든 업체에 키오스크가 있었는데 어떤 키오스크는 쓰기가 되게 편했고 어떤 건 좀 불편했었어요. 어르신이 어느 분이 시키지 못하셔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좀 대신 시켜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뉴스에서만 봤는데 진짜 이러시는구나 싶어서 제가 가서 봤었어요. 가격은 거의 비슷하고 뭐 1, 2층 있으신 분들이 있고 그 노인 전용 공간이 있는 곳이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1층에 있는 게 가장 편하시긴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웨이트를 주고서 한번 평가를 해본 거였어요. 그 키오스크 UI 난이도를 보고서 이제 저 숫자는 뭐냐면은 눌러야 되는 횟수예요. 아메리카노 하나 시키려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다 안 되면은 그냥 직원에게 부탁을 해요. 나 이거 대신 시켜줘요. 라고. 그러면 종로의 직원들은 다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자, 이런 과정을 놓고 볼까요? 그럼 노년층에게 조금 유리한 UI 요소들이 있고 일반적인 입지 요소들이 있네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서부터 그것들 전부 계산을 해가지고 보고 어디에 그 고객들이 많이 오는지 계산해 보는 거일 거예요. 그죠? 복잡한 식이 있었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숫자가 올라갈수록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맘스터치는 기본적으로 일단 전체 고객, 젊은 사람들이 오기에도 2층에서 불편했고 노인 고객이 오실 때 썩 좋지는 않았어요.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고객 접근성이 엄청 좋았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쓰기에는 뭐가 편했냐면 롯데리아가 편했고 KFC 편했고 맥도날드가 편했어요. 뭐 이런 순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보게 되면은 전체 고객은 맥도날드가 제일 많을 것 같고 버거킹이랑 비슷하게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액세스는 그러니까 비율이라고 할까요? 고객 중에서 뭐 롯데리아나 맥도날드가 좀 KFC 수는 많을 것 같고 확실한 거는 버거킹 별로 안 가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번 오후에 가서 다 세봤어요. 그 저희가 했더니 약하긴 하지만 상관관계가 있더라. 즉, 이제 공간 자체가 스마트해지고 UX가 공간까지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UX의 가치 단지 유저가 편하게 생각합니다가 아니라 그것이 상업적인 가치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르신들도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몇 개 좀 더 많이 있는데, 이 정도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앱을 만드신다고 한다면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하나의 스크린에서 쫙 올라가는 인피니트 스크롤 방식이 좋으실지 아니면 화면을 탭 방식으로 나눠가지고 하는 게 좋으실지 고민해 보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보량이 많은 게 좋은지 적은 게 좋은지 아까 걸 갖고 계산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인피니트 스크롤은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 화면이 넘어갈 때 이벤트 플로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 만약에 보고 싶으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똑같이 일반적인 공간에서 같은 거리를 지나가는데 작은 샵들이 많이 있는 거리를 지나갈 때하고 큰 샵 하나 있는 지나갈 때하고 어디가 더 공간이 크게 느껴질 것 같은가를 보면 돼요. 재미는 짜잘짜잘한 부분이 더 재미가 있는데 나중에 걷고 나서 너 몇 미터 걸은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짜잘짜잘한 부분들 더 많이 걸은 것 같다고 얘기해요. 이걸 그러니까 재미 요소하고 다른 거죠. 같은 방식으로 정보 공간 내비게이션으로 오게 되면 이벤트 플로우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유저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벤트 플로우는 적게끔 즉 페이지의 변화는 적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정보량이 적으면 한 스크린에서 인피니트 스크롤이 좋고요. 정보량이 많은 탭 방식으로 가는 게 좀 유리하다. 앞쪽에 이야기했던 원칙들이 조금씩 적용되는 과정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흐름의 밀도하고 상태 변화의 피로감, 아까 들려 나왔던 이야기들이나 원칙들이 적용되는 과정들로서 우리가 이제 매일 보는 UX도 한번 검토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보게 되면 아까 피치로와 식스로도 비교하게 되면은 손가락을 얼마나 움직이는가, 또 그 다음에 내가 목표 조준을 얼마나 해야 되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가기가 좀 복잡하시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벤트 밀도나 여러 가지 원칙들에 의해서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이 가해져야 되는가를 가지고 한다면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사용자 테스트이지만 그 전 단계에서 내가 그 내부 고객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의 이론적인 탄탄함을 가지고서 매일매일의 디자인을 좀 보실 수 있는 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더 가지고 오긴 했는데 제가 정해진 시간이 좀 지나버린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일단 이 정도에서 한번 마치도록 하고 혹시 이 이후에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듣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뭐 더 진행을 하거나 질의응답을 하는 게 조금 주어진 시간을 알려주신 대로 쓰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인간 인지행동을 좀 이해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에서 한번 제가 중간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할까요? 재밌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의 중간에 있는 수요일이면 참 피곤하실 텐데 늦은 시간까지 관심 보여주시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작년 이맘때 조금 지나서 제가 조금씩 갖고 있었던 원고를 저에게 좀 라이브했었는데 설명드리고 문헌 이렇게 약간 좀 논의드렸을 때 흔쾌하게 또 출간 결정해 주신 박정배 대표님 덕택에 너무 감사한 경험하고 있고 오늘 또 좋은 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싶어서 만든 책이었는데 어쨌든 거기에도 좋은 반응 보여주시고 해서 저도 책임감도 마땅히 느끼고 있고 또 그만큼 오늘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인연이 돼서 저희가 조금 더 저에게 여쭤보고 싶으시거나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시거나 그랬을 때에는 컨택 통해서 알려주시면 저도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